나는 리처드 울프다. 환영한다. 지금부터 나와 함께한 장면을 떠올려 보자. 수요일 아침이다.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며 커피물이 끓기를 기다리는 동안 휴대폰을 집어든다. 평소처럼 무심코 화면을 스크롤하다가 갑자기 손이 멈춘다.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뛴다. 당신의 인생에서 결코 보게 될 거라 생각하지 않았던 문장이 눈앞에 떠 있기 때문이다. 멕시코, 브릭스 국가들과의 무역에서 달러 대한 모색 공식 발표. 소셜미디어의 음모론도 아니다. 기자 개인의 추측도 아니다. 멕시코 정부가 장관들과 경제학자들을 앞세워 공식적으로 발표한 선언이다. 거기에는 통화 자율성, 금융 다변화, 경제 주권 같은 단어들이 등장한다. 단 몇 분 만에 미국의 주요 방송 채널들이 반응하기 시작한다. 그 어조는 이전의 어떤 위기 때와도 닮아 있다. 앵커들의 표정은 이례적으로 무겁고 화면에는 빨간색 그래프와 하락 화살표가 쏟아진다. 분석가들은 말을 고르며 신중하게 숨을 고른다. 금융시장에서 멕시코 페소는 거칠게 흔들린다. 달러는 급등했다가 다시 떨어지고 다시 오르기를 반복한다. 월스트리트에서는 일부 섹터가 즉시 붉게 물들고 다른 영역들은 계산된 긴장 속에 반응한다. 동시에 미국의 소셜미디어에서는 차가운 단어들이 빠르게 퍼지기 시작한다. 배신,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 멕시코가 미국의 적들과 손을 잡았다. 정치인들이 곧바로 등장한다. 특히 스스로를 국가의 수호자로 포장하는 인물들이 카메라 앞에 선다. 멕시코가 위험한 선을 넘고 있다. 이는 용납될 수 없다. 결과가 따를 것이다. 무역협정은 재검토될 것이며 미국 국민을 무책임한 결정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강한 단어들, 계산된 표현들, 이 모든 언어가 노리는 것은 단 하나다. 공포. 처음부터 분명히 말하겠다. 지금 벌어진 일은 단순한 통화 정책의 기술적 조정이 아니다. 중앙은행의 회계 프로그램을 바꾸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다. 멕시코가 건드린 것은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위험한 것이다. 멕시코는 미국 제국 권력의 세 번째 전선을 건드렸다. 자국 지역에서 달러가 갖는 절대적 지배력에 아주 부분적일지라도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믿어도 좋다. 명백한 레드라인이다. 하지만 이 소란 속에서 거의 아무도 말하지 않는 대화가 있다. 그 대화는 방송국 스튜디오나 외교부 회의실이 아니라 멕시코와 미국의 노동자 동네에서 벌어진다. 사람들은 국제금융 구조라는 추상적인 언어로 말하지 않는다. 훨씬 직접적인 질문을 던진다. 이게 나한테 무슨 의미지? 기름값이 오를까? 월급은 줄어들까? 가족에게 보내는 송금은 어떻게 되지? 공장에서 해고되는 건 아닐까? 모든 위기에서 반복되는 질문, 결국 시스템의 비용을 누가 지불하느냐는 질문이다. 오늘 내가 당신과 함께 하고 싶은 일은 미디어가 만들어내는 스캔들의 표면에 머무는 것이 아니다. 지금 벌어지는 일의 구조적 핵심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거의 아무도 정면으로 묻지 않는 질문을 던지고 싶다.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거대한 교역 규모를 갖고 공급망이 완전히 얽혀 있는 멕시코 같은 나라가 달러 궤도에서 단 7밀리미터라도 벗어나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이 움직임은 시스템의 꼭대기에서 무엇을 흔들고 바닥에서는 어떤 삶을 흔드는가? 그리고 왜 워싱턴은 이 가능성 앞에서 이렇게까지 공포에 질리는가? 이를 이해하기 위해 세 가지 장면을 그려보자. 첫 번째 장면, 티후아나의 한 마킬라도라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다. 그는 매일 아침 전자 부품을 조립한다. 그 부품들은 곧바로 미국으로 향한다. 그의 임금은 눈에 보이지 않게 달러에 묶여 있다. 달러가 오르면 물가가 오른다. 정부 간 긴장이 생기면 초과 근무는 사라진다. 그의 삶 전체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실에 매달려 있다. 두 번째 장면, 텍사스에 사는 라틴계 가족이다. 아버지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어머니는 가정집 청소를 한다. 매달 미초아칸에 있는 가족에게 송금을 보낸다. 뉴스에서 멕시코가 미국을 배신했다는 말을 듣는 순간 그들의 몸은 먼저 반응한다.
송금 수수료가 오르지는 않을까? 분위기가 더 험악해지지는 않을까? 아버지가 일자리를 잃지는 않을까? 세 번째 장면, 몬테레이의 작은 자동차 부품업체 사장이다. 그는 20년 동안 태맥 협정을 전제로 사업을 키워왔다. 모든 계획은 환율의 안정성을 가정하고 있다. 통화 다변화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 그의 질문은 이념이 아니라 생존이다. 나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 세 사람은 서로 다른 장소에 있지만 하나를 공유한다. 지금 그들의 삶을 뒤흔드는 결정이 내려질 때 그들 중 누구도 질문받지 않았다. 그리고 그 결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실질적인 권한도 없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반드시 물어야 한다. 달러란 무엇인가? 단순한 지폐가 아니다. 달러는 제국의 소프트웨어다. 1944년 이후 세계 경제를 보이지 않게 조직해온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면 왜 멕시코의 작은 움직임 하나가 이렇게 큰 공포를 낳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달러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단순히 초록색 지폐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전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운영체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 시스템 속에서 달러는 단순한 교환 수단이 아니라 권력의 언어이자 규칙 그 자체다. 멕시코에 살고 있다면 달러는 일상 깊숙이 세우며 있다. 휘발유 가격, 수입 옥수수 가격, 해외에서 들여오는 의약품,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기술 제품들까지 정부가 외채를 상환할 때, 중앙은행이 외환 보유고를 유지할 때, 기업이 원자재를 수입할 때마다 달러는 모습을 드러낸다. 미국에 살고 있다면 달러는 월급이고 학자금 대출이고 주택담보대출이며 은퇴 자금이다. 그러나 그 너머에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 달러는 미국이 끝없는 전쟁을 치르고 전 세계 100여 개국의 군사기지를 유지하고 금융투기 세력이 위기를 만들었을 때 은행을 구제할 수 있게 만드는 장치다. 달러는 미국 국가가 매년 수입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써도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게 만드는 도구다. 왜냐하면 세계는 그 종이 조각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수십 년 동안 이 암묵적 합의는 이렇게 작동해 왔다. 세계는 생산하고 수출하고 판매한다. 그리고 미국은 스스로 한계 없이 발행할 수 있는 통화로 대금을 지불한다. 이것이 달러 패권의 잔혹한 본질이다. 세계 기준 통화를 발행하면서도 다른 나라가 감내해야 하는 제약을 받지 않는 절대적 특권. 그리고 이 특권에는 또 다른 권력이 따라온다. 제재다. 제재란 무엇인가? 한 나라를 폭격하지 않고도 숨통을 조이는 방법이다. 달러 접근을 차단하고 국제금융망에서 은행을 배제하고 자산을 동결하고 스위프트라는 지배적 결제 메시지 시스템에서 쫓아내는 것. 통화가 중심에 있을수록 그 통화를 통제하는 힘은 무기가 된다.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무기다. 이제 질문을 바꿔보자.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고 경제적으로 완전히 얽혀있는 멕시코 같은 나라가 달러 말고 다른 선택지도 고려하겠다고 말하면 워싱턴은 그것을 어떻게 볼까? 단순한 실험으로 볼까? 아니다. 그들은 이를 위험한 전례로 본다. 멕시코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다음은 누가 될까? 콜롬비아, 브라질, 칠레. 문제는 환율이 아니다. 문제는 누가 비용을 떠안고 누가 결정권을 가지는가다. 이를 이해하려면 역사를 되짚어야 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거의 손상되지 않은 채로 남았고 유럽은 폐허였으며 일본은 무너져 있었다. 1944년 브레튼우즈에서 새로운 시스템이 만들어졌다. 달러는 금과 연결된 세계 중심 통화가 되었고 다른 나라들의 통화는 달러에 고정되었다. 이 체제는 1970년대까지 지속됐다. 그러나 금과의 연결이 끊어지자 새로운 장치가 필요해졌다. 그것이 바로 페트로달러다. 석유 수출은 달러로만 결제된다는 합의가 만들어졌고 전 세계 국가는 에너지를 사기 위해 달러를 쌓아야 했다. 강제된 달러 수요. 그 결과는 분명했다. 세계는 일하고 생산하고 미국은 달러와 국채를 발행한다.
신뢰가 유지되는 한 시스템은 돌아간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중립적이지 않다. 명확한 수혜자와 막대한 비용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 비용은 대개 보이지 않는다. 멕시코는 이 구조 속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을까? 1990년대 북미 자유무역협정 이후 멕시코는 근대화와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이웃 제국의 하위 파트너가 되었다. 약속은 화려했다. 선진국 진입, 일자리, 번영, 현실은 달랐다. 미국의 보조금을 받은 옥수수가 멕시코 농촌을 붕괴시켰고 수백만 명의 농민이 생계를 잃고 이주를 강요받았다. 국경에는 저임금 마킬라도라 모델이 확산됐다. 약한 노조, 제한된 권리, 그리고 모든 기준은 달러였다. 가격도 투자도 부채도 달러가 지배했다. 멕시코 경제는 달러 변동에 극도로 취약해졌다. 2008년 위기를 떠올려 보자. 위기는 월스트리트에서 시작됐지만 그 충격은 국경을 넘어왔다. 살티오의 한 노동자는 월요일 아침 공장 문이 닫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 본사는 디트로이트에 있었고 파산했다. 그는 잘못한 것이 없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일주일 만에 무너졌다. 은행은 구제됐고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시스템의 얼굴이다. 달러 패권의 인간적 대가다. 그래서 멕시코가 다변화를 언급할 때 수백만 명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느낀다. 무언가는 바뀌어야 한다고. 수십 년 동안 엘리트들은 대안은 없다라고 말해왔다. 현실주의라는 단어는 불평등한 구조를 유지하는 변명이었다. 그러나 균열은 생겼다.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리고 브릭스에 합류하는 국가들은 달러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겠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자국 통화로 거래하고 대안적 은행과 결제 시스템을 만든다. 완벽하지 않지만 중심의 위기를 대신 지불하는 것에 대한 피로의 표현이다. 이 맥락에서 멕시코의 발언은 단순한 외교 수사가 아니다. 그것은 워싱턴에 울리는 경보음이다. 국경 바로 옆에서 가장 밀접한 파트너가 달러의 영원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순간 이것이 왜 이렇게 큰 불안을 낳는지 이제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이제 질문을 하나 던져보자. 만약 멕시코가 정말로 달러 의존도를 줄이려 한다면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전쟁 선언이 아니다. 미국과의 단절도 아니다. 그러나 워싱턴의 시선에서 보면 충분히 불복종의 냄새를 풍기는 선택들이다. 멕시코는 브릭스 국가들과의 무역에서 다른 통화 사용을 늘릴 수 있다. 중국과의 거래 일부를 위안화로, 브라질과는 헤알로, 인도와는 루피로 결제할 수 있다. 미국 은행을 거치지 않는 결제 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고 외환 보유고를 달러에만 집중시키지 않고 분산할 수 있다. 이 중 어느 것도 총을 드는 행위는 아니다. 그러나 제국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질서에 대한 미세하지만 분명한 도전이다. 역사적으로 미국과 같은 제국은 이런 신호에 어떻게 반응해 왔을까? 자신감 넘치는 제국이라면 대화와 조정을 택할 수 있다. 현실을 인정하고 파트너를 동등하게 대하려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부채에 짓눌리고 내부적으로 분열되어 있으며 쇠퇴의 징후를 느끼는 제국은 다르게 행동한다. 압박, 협박, 위협. 그것이 익숙한 언어다. 미국이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국가 안보를 이유로 관세를 인상할 수 있다. 이민이나 마약 문제를 명분 삼아 경제적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금융 감시를 강화하고 송금 흐름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멕시코에 투자한 기업들을 은근히 압박해 발을 빼게 만들 수도 있다. 동시에 언론과 정치 담론을 통해 멕시코를 불안정, 위험, 혼란의 상징으로 묘사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반복되는 문장이 있다. 미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이 문장은 수십 년 동안 제재와 봉쇄, 개입을 정당화해온 주문과도 같다. 한편 멕시코 내부에서는 공식 담론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것은 미국과의 결별이 아니다. 주권을 되찾기 위한 시도다. 더 나은 조건을 협상하기 위한 선택지다. 브릭스와의 협력은 인프라 투자,
신용 조건 개선, 새로운 시장을 열어줄 기회다. 말 자체는 틀리지 않다. 문제는 언제나 그 다음이다. 여기서 거의 아무도 정면으로 묻지 않는 불편한 질문이 등장한다. 이런 지정학적 이동의 즉각적인 비용은 누가 지불하는가? 역사는 냉정하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타격을 받는 것은 노동계급이다. 워싱턴이 멕시코에 보복 관세를 부과한다고 가정해보자. 대기업들은 어떻게 할까? 임금을 깎거나 노동 조건을 악화시키거나 공장을 닫거나 인력을 줄인다. 외교적 갈등은 곧바로 생산 라인으로 내려온다. 협상 테이블에서의 긴장은 해고 통지서로 번역된다. 멕시코 내부에서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정부가 사회적 보호 장치를 충분히 마련하지 않는다면 결과는 물가 상승, 핵심 수입품 가격 인상, 재정 압박, 복지 축소, 금리 인상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그 부담은 언제나 가장 여유가 없는 사람들에게 전가된다. 비정규직 노동자, 소상공인, 빚을 진 가정들이다. 구체적인 장면을 하나 더 그려보자. 케레타로의 한 공장이 중국에서 부품을 들여와 조립한 뒤 미국으로 수출한다. 멕시코의 통화 다변화 발언 이후 미국이 25% 관세를 부과한다. 회사 앞에는 세 가지 선택지가 놓인다. 손실을 떠안고 파산하든가, 가격을 올려 경쟁력을 잃든가, 노동자의 40%를 해고하든가. 선택은 거의 항상 같다. 해고된 노동자들은 최소한의 보상만 받고 돌아선다. 남은 사람들은 더 많은 일을 같은 임금으로 해야 한다. 가족들은 지출을 줄이고 의료를 미루고 아이들의 교육을 포기한다. 그리고 언론에는 이런 설명이 등장한다. 비즈니스 환경을 악화시킨 정부의 무책임한 결정 때문이다. 시스템의 구조적 폭력은 철저히 가려진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다. 달러의 힘이 약해질 수 있다는 공포가 커질수록 통화 방어라는 이름의 긴축이 등장한다. 금리가 오르고 일자리가 사라지고 경기 침체가 정당화된다. 그러나 그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월스트리트의 거대 은행이 아니라 평범한 노동자들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달러 대 위안, 스위프트 대 대안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다. 더 깊은 구조의 문제다. 소수의 금융 엘리트가 생산 수단과 자본을 장악하고 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기준으로 결정을 내리는 구조. 이 구조에는 이름이 있다. 자본주의다. 그리고 이 구조는 제국 간 경쟁을 조직할 뿐 아니라 각 제국 내부의 착취도 조직한다. 만약 멕시코가 달러 사용을 줄이고 다른 통화를 늘리더라도 이 구조가 그대로라면 무엇이 달라질까? 수혜자가 같은 집단이고 노동자가 여전히 결정권에서 배제되어 있다면 통화만 바뀐 또 다른 종속일 뿐이다. 이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이다. 달러 패권의 균열은 시대 변화의 신호다. 그러나 시대는 어떤 통화가 쓰이느냐로 정의되지 않는다. 누가 결정하고 누가 혜택을 누리며 누가 비용을 지불하느냐로 정의된다. 그리고 이 질문은 아직 답해지지 않았다. 워싱턴의 시선에서 이 공포에는 여러 겹이 있다. 하나는 경제적 두려움이다. 세계가 더 이상 달러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미국은 지금처럼 값싸게 자신을 금융으로 조달할 수 없게 된다. 또 하나는 정치적 두려움이다. 누가 신용을 얻고 누가 시스템에서 배제되는지를 결정할 권한을 잃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상징적 두려움도 있다. 수십 년 동안 달러의 불가침성은 미국의 위대함을 떠받치는 신화의 일부였다. 중요한 국가들이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 그 신화는 금이 간다. 하지만 더 깊은 층위가 있다. 제국은 스스로 알고 있다. 내부가 이미 균열되어 있다는 것을. 불평등은 확대되었고 불안정한 일자리는 일상이 되었으며 분노는 축적되었다. 더 이상 다수에게 상승의 약속을 제공하지 못하는 사회에서 외부 패권의 이야기는 일종의 보상으로 기능해 왔다. 우리는 여전히 세계의 중심이다라는 서사는 내부의 모순을 덮는 접착제였다. 그 서사가 흔들리면 내부의 균열은 더 이상 가려지지 않는다. 이런 맥락에서 멕시코의 통화 다변화 발언은 단순한 정책 제안이 아니다. 그것은 미국의 가장 가까운 주변부조차
달러의 영원성을 더 이상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기 시작했다는 신호다. 그래서 이 문제는 기술적 논쟁이 아니라 심리적 경보가 된다. 패권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것은 점진적인 선택들의 누적으로 약화된다. 하나의 결정, 또 하나의 예외, 또 하나의 대안이 쌓이면서 권력의 기하학이 바뀐다. 역사를 돌아보면 쇠퇴기에 접어든 제국은 공통된 패턴을 보인다. 말로는 자유무역과 선택의 자유를 이야기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신의 이해에 반하는 선택이 등장하는 순간 제재와 처벌의 언어가 등장한다. 자기방어적 반사신경이다. 멕시코가 부분적 탈달러화를 실제로 추진한다면 긴장과 압박이 뒤따를 가능성은 매우 높다. 문제는 그 긴장을 누가 관리하느냐다. 만약 협상 테이블에 대기업 경영진, 고위 관료, 금융 이해관계자들만 앉아 있다면 결과는 거의 예외 없이 같다. 꼭대기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아래쪽의 희생이 전가된다. 이것이 가장 어두운 지점이다. 달러의 약화, 다른 자본주의 블록의 부상, 시장과 자원을 둘러싼 경쟁이 동시에 진행되는데 각 국가 내부의 권력 구조는 그대로 유지된다면 어떤 세상이 열릴까? 그것은 정의로운 협력의 세계가 아니라 더 거칠고 불안정한 제국 간 경쟁의 세계다. 그리고 그 대가는 늘 같은 사람들이 치른다. 멕시코가 달러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오래된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 그러나 그 신호가 곧바로 더 나은 삶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만약 이 전환이 아래로부터의 압력 없이 엘리트들에 의해 관리된다면 결과는 잔혹해질 수 있다. 워싱턴과의 갈등은 커지고 관세와 금융 압박은 늘어나며 동시에 새로운 사업 기회와 계약은 소수에게 집중될 것이다. 노동자에게 남는 것은 불안정과 침묵뿐이다. 이 과정에서 언론이 표면적인 정치 드라마에만 집착하는 것은 하나의 방해물이다. 대통령의 발언, 정상회담의 사진, 여론조사와 트윗들, 그 뒤편에서 훨씬 중요한 결정들이 조용히 내려진다. 기술 문서와 비공개 회의에서 결정되는 것들, 그 결정들은 일자리가 있는지, 권리가 유지되는지, 사회적 보호가 존재하는지, 핵심 산업이 사유화되는지, 미래가 저당 잡히는지를 좌우한다. 그래서 멕시코가 달러를 떠난다라는 말을 들을 때 두 가지 질문을 덧붙여야 한다. 첫째, 어떤 경제 모델 아래에서 그 전환이 이루어지는가? 둘째, 누구와 누구를 위해 그 전환이 진행되는가? 이 질문은 시선을 위로, 권력의 정점으로 돌리게 하고 동시에 아래로, 사람들의 삶으로 돌리게 한다. 불편한 진실은 이것이다. 통화가 달러에서 위안으로 혹은 다른 이름으로 바뀌어도 자본이 명령하고 노동이 복종하는 구조가 유지된다면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위기 때는 아래에서 잘리고 호황 때는 위에서 독점한다. 이것이 이 이야기의 어두운 핵심이다. 달러 패권의 균열은 시대 전환의 증상이다. 그러나 시대는 어떤 통화가 지배하느냐로만 정의되지 않는다. 어떤 계급이 경제를 통제하는가, 어떤 기준으로 결정이 내려지는가, 생산과 분배가 어떤 가치 위에서 조직되는가로 정의된다. 만약 그 기준이 여전히 소수의 이윤 극대화라면 앞으로의 세계는 더 잦은 위기와 더 적은 여유, 더 큰 불안으로 특징 지어질 것이다. 그러니 이 문제를 무관심하게 볼 수는 없다. 멕시코에서도 미국에서도 그 어디에서도 마찬가지다. 지금 벌어지는 일은 국가 간의 다툼이 아니라 누가 안전하게 살고 누가 불안 속에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싸움이다. 그리고 그 질문에 답하지 않는 한 제국이 바뀌어도 세계의 얼굴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